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배워야 산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큰 그런 틀에서의 시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목은 주제는 뉴노멀 시대, 세술은 새 부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뉴노멀 시대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죠, 벌써. 우리가 고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연준이 그 전에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가 2006년 6월 달에 5.25%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지고 막 그러면서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서 살았고, 또 살짝 올리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새로운 세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리보다도 더 큰 틀인데요.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수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달라진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양극화 시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1강에서는 지금 과거 사례, 시장의 역사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2강에서는 금리와 주가. 금리가 이렇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암기하듯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또 3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4강에서는 양방향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강 과거 사례로 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PPT가 제가 배워야 산다를 꽤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2019년도 과거 자료를 막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제가 만들어 놨던 자료예요. 그리고 강의를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19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그때 굉장히 고성장을 하던, 고도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중국만 10%씩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80년대 초, 중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크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100포인트대에 있던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겼었습니다. 지수가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가 올라왔자 2배 좀, 2.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기가 지나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고속 성장을 하다가 역성장을 하는, 성장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기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반토막이 났어요. 1000에 있던 주가가 500포인트를 깼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너무 빠졌나 봐. 돈 벌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럭저럭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500에서 1000포인트를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혹독한 그런 굉장히 힘든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죠. 바로 IMF입니다. IMF 때 주가 지수가 270, 코스피가 27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2400포인트대 그 정도에 와 있지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7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요. 10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 IMF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주가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때도 1000을 넘겼었어요. 하지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또 급락했고, 그리고 2차 이라크전도 겪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리만 사태도 겪었고, 유동성 랠리도 있었죠. 리만 사태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벤 버넌키 의장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도 설명드리다가 여기에 제일 끝에 물음표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뭐 그때는 칭찬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 화면은 시장이란 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생리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경기 동향들, 뭐 국제 정세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큰 틀에서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조그만 시장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종목별로 뭐 개별 종목 장세도 나올 때도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 쪽 상당히 좀 많이 소재 쪽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전에 90년대 말 99년도 이때는 무슨 컴자 내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뭐 다 10배씩 이렇게 오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2023년도 이후 제가 요거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페이지는 제가 2019년도에 강의했던 거를 갖고 온 거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자, 이때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었어요. 뭐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풀었잖아요. 금리 제로까지 내리고. 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환영하는 게 돈이 풀리면 주가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재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년에 2021년도 말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위기 극복 3년 차. IMF 때도 그랬었고요. 리만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차 때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 2년 차 때는 좀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3년 차 때는 공통적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 시장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TV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 이전에 주가 떨어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물음표를 땡땡땡 하고 쳐놨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큰 틀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는 경기가 좌우합니다. 뭐 잠깐 랠리 뭐 하락하다가도 반등 나오고, 반등 강한 장세에서도 조정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분들은 경기가 주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이 주가의 방향은 경기 침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 여부, 미국의 경기 침체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뭐 이 경기 침체에 달려 있는데 침체 우려 원인은 뭘까요, 지금? 연준이 거의 뭐 없던 속도예요, 지금. 80년대 폴 볼커가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좀 금리가 어느 정도 10%에서 20%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요. 지금 제로금리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0에서 0.25였었는데 금리가, 이걸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4.75에서 5%로 몇 배를 올린 겁니까? 20배를 올린 거네요. 자, 엄청나게 이렇게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런 부분들을 다 침체 우려도 불러오고, 지금 은행들 안 좋아진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라요, 연준이 파월 의장이 대응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잖아요. 2021년도
저 잭슨홀 미팅, 거기서도 파월 의장은 21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2023년 3월 달인데 금리가 5%가 돼버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렸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안타깝게도 다수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이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에요.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은행에 2년 맡기는 것보다 10년 맡기는 게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더 줘야 되고, 당연히 투자 기간이 길면 그 기간에 비례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높아져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정상 상황일 때는 이 부분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요게 꼭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그때는 역전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역전이 됐어요. 2022년 4월 달에 역전이 됐다가 잠깐 정상으로 왔다가 다시 재차 역전이 돼서 아직까지도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은행 사태들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한때 1%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의 기준으로는 뭐 5% 약간 넘는 수준, 0.5%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차 이게 많이 벌어졌던 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안심해야 될까요? 그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경기 전망에서도 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읽힙니다.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좋은 부분만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좀 꺼립니다. 그래 뭐 저라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은행의 위험이 실물 경기로 전이될 가능성,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들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죠. 뭔 일만 터지면 바로바로 틀어막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대응이. 이 굉장히 빨라진 이유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잘못하면 뭐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지면 빨리 막아야지 하고 준비 딱 하고 있다가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신속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은행의 위험이 실물 경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유,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거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게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요게 경기 침체 구간이고, 이때는 짧았죠. 이때는 짧았는데 요거는 팬데믹에 의해서 급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너무 놀라서 전부 다 뭐 돈을 있는 대로 다 풀었고, 채권, 연준에서는 채권 우리가 무제한으로 사줄게, 회사채까지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극복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음영으로 칠해놓은 부분,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침체가 아닐 때, 정상일 때는 이 부분이 금리 스프레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 제로선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데 이 꼭 침체되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뭐 빠르면 얼마 전에, 이때는 진짜로 얼마 안 있다가 나왔죠. 2019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는데 2020년에 침체가 왔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10개월 만에 나올 때도 있고 또 22개월, 그러니까 거의 역전 현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2년 가까이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전 현상이 나온 거는 야, 너네 긴장해. 향후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라는 걸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거는 이 경기 침체는 어떨 때 왔습니까? 역전된 금리 스프레드가요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이 폭이 굉장히 줄었을 때, 그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굉장히 길게 있다가 왔죠. 여기서 금리가 역전이 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2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역전되고 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요게 저 닷컴 버블 꺼지면서 나타난 그때였어요. 2000년대 초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만 사태 때. 리만 사태 때도 비교적 길게 좀 있다가 왔죠. 자, 그리고 팬데믹 때는 워낙 갑자기 온 거고,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와도 좀 한참 시간이 이때 길게 걸리고 난 다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이 뭐 금리 제가 1970년대부터 미국 금리를 올린 날짜까지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서 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엔 그걸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6월 달까지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1%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올립니다. 계속 0.25씩 계속 올렸어요. 자, 그게 마지막 금리를 인상한 게 2006년 6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5.25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각각 뭐 일들이 조금씩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여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1% 이상 이렇게 크게 벌어졌다가 0.5%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긴장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봤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산업 생산하고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2월치죠. 뭐 3월 달에 나온 지표들이요. 자, 미국의 산업 생산 전년비 해갖고는 예상치가 3% 정도가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마이너스 0.25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이 실물 경기는 벌써 좀 안 좋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비 0.2% 정도는 좀 늘어났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제로로 발표가 됐고요. 자, 산업설비 가동률 이 부분도 떨어지고 있죠. 자, 1월 달하고는 같았는데 예상치는 뭐 이번 달은 조금 더 나오지 않겠어? 이런 예상이었었는데 78.3이었는데요. 78로 나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 경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안 좋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고 있는데,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3월 달이네요. 작년 3월 달에 0.1%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는 여러 가지를 합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종합주가 지수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주택 관련 지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선행성이 있는 그런 지표들만 모아서 산출하는 게 이 경기 선행지수인데, 작년 4월 달에 마이너스 0.4로 마이너스 전환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보게 되면요. 이게 월별입니다. 전월 대비예요. 자, 전월이 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이번 달은 당월은 좋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0.4, 0.6,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6 뭐 그래 쭉 이렇게 나오다가 급기야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1.1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3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월비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으로 이렇게 11달 연속, 11달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시장 자체는, 경기 자체는 벌써 좀 멍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뭐 요거 말고 엊그저께 나온 지표를 하나 더 갖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뭐 저런 부분들 저 제조업 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타내는 건데요.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한 저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달에 마이너스 15.7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처럼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 기준선 아래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11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물 경기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고 뭐 두들겨 맞으면서 멍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실물 경기까지 살펴봤죠. 그럼 연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잠깐 좀 말씀을 배워야 산다란다.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막 급박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요게 두 개가 딱 나오죠, 숫자가. 자, 아래에 있는 숫자는 0.5고 위에 있는 숫자는 0.4입니다. 자, 요거는 아래에 있는 숫자는 저 12월 달 연준, 12월 연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예상치입니다. 여기 GDP 성장률, 첫 번째 GDP 성장률인데요. 이 GDP 성장률을 12월 연준에서는 0.5% 정도 미국 경기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연준 여기 성명서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이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0.4%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걸로 연준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0.1이 줄었다는 거, 이 부분이 큰 게 아니라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 1분기에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3.2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뭐 3.2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연율이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서 딱 나누기 4를 하는 게 합당치는 않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3.2%가 예상 나오니까 나누기 4에 보면 0.8% 정도는 나오죠. 1분기에 0.8%가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간 0.4%가 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면요. 하반기에는 이 0.8% 1분기에 성장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갉아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성장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을 이 GDP 성장률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업률 전망치는 뭐 4.6%에서 4.5% 이렇게 낮아졌는데요. 실업률은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연준의 금리, 파월 의장이 지금 실업률 관련해 갖고 실업률하고 뭐 시간당 임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녹록치 않은 수치고요. 자, PCE, 우리 CPI하고 PCE 두 가지가 있죠. 연준에서 주로 보는 지표는 PCE를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올라갈 때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꼭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PCE는 특징이 CPI보다 뭐 구성 항목들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CE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올라갔다가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에 12월 연준에서 예상했던 그 부분보다 지금 이번 달에 나온 예상치는 높습니다. 물가도 잘 안 잡힐 거다라는 그 부분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 안 잡히고 또 뭐 실업률도 조금 높아졌으면 하고 연준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반기에 연준은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행 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잘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큰 리만 사태처럼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하지만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통상 이 금리 정책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8개월 정도 후에 이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부분이에요. 뭐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된다는 게 신용 경색이 온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BOE에서 근무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인플레보다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내놨어요. 또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는 굉장히 잘 틀어막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들이 뭐냐면 리만 사태 때 그때는 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해진 거죠. 뭐 그 서프라임, 비우량 주택담보채권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또 ABS로 만들어 갖고 증권화 해 갖고 전 세계로 팔아 넘겼던 거예요. 전 세계로 판매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부실 자산이 됐죠. 즉 그때 당시에는 갖고 있는 자산들이 부실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 부실한 자산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은행이 이렇게 좀 파산을 했는데, 이거는 내줄 돈하고 그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상황 때문에, 물론 뭐 관리를 못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유가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우량 쪽, 이런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실 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좀 들여다보면 향후에는 이게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충분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되는 대출 부분들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7,200조 정도가 된다라고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7,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슈퍼 예산 해봤자 600조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돈이죠. 근데 이 중에 70%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7,200조니까 대출해 준 게 중소형 은행에서 5,000조 이상을 중소형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대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요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부동산의 공실률이 지금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시장 조사하는 그런 매체 쪽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뭐 향후에 5년간 2조 5천억 달러가 만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환율 1,000원만 잡아도 2,500조잖아요.
2,500조. 자, 그러면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게 500조씩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JP모건 쪽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자료조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JP모건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서 어떤 전망을 했냐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연체율이 20%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연체율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 지금은 갖고 있는 자산이 괜찮은데 나중에는 부실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원한다고 올 게 안 오고 안 올 게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자라는 차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금리는 더 높게 줘야 될 거고 지금 은행들이 자기 이렇게 몸살이느라고 대출을 막 이렇게 많이 해주고 대출 문턱을 낮추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연준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면 뭐 별일 없으면 금리 인하 올해는 안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 우리 PD님이 요즘 좀 무서워지셔갖고 이 요거를 오늘 거를 보고 정리해갖고 보내려고 했더니 어제 원고 좀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상황인데 이 패드워치에 들어가서 보면요. 5월, 6월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7월은 어제까지 상황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기본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전망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월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다수 예상이었어요. 그게 한 45% 정도 되고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예상이 35%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이후에 금리를 내려도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지금 예상치예요. 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거 뭔 일이 터지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의 예상치는 이게 맞아 들어간다라면 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요. 그 전에 뭐가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뭐가 터졌다라는 얘기니까 이 시장의 예상치가 좀 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뭐 올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패드는 경기 침체를 원한다. 경기 침체가 있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면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침체가 있으면 그때 물가를 내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안 내린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말씀드렸듯이 뭔가 터져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뭘 가장 두려워하냐 하면요. 지금 이게 70년대, 1940년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70년도에 한번 땅 하고 튀어 올라오죠. 땅 하고 튀어 올라와서 아 뜨거라 싶어서 이때는 뭐 베트남 전쟁 치르고 막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잡히는 듯 하더니 이때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라는 분인데요. 연준 역사상 가장 무능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자, 파월 의장은 지금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자칫하면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잡히는 듯 하더니 인플레이션이 또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또 튀어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금리 인하를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또 좀, 금리 인상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또 좀 떨어지니까, 또 좀 늦추니까 또 튀어 올라와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연준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때는 오일 쇼크 막 터지면서 굉장히 고금리 시대였어요. 그리고 금태환제, 닉슨이 이 금태환제를 원래는 1온스에 35달러로 이 달러 가치를 고정시켜 놨었습니다. 35달러 갖고 오면 금 1온스 줄게. 이런 약속하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1971년도에 이걸 아예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버린 거예요. 금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버린 것 때문에 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안 해. 배째.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막 강하게 생긴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됐던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도 저유가 시대지 않습니까?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때라고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은 이 근원 쪽, 서비스 물가 쪽 이런 쪽이 정말로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 물가 쪽은 CPI 같은 거는 내려오고 있더라도 이쪽만 따로 떼놓고 보면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리를 조금 풀었다가 이거 또 다시 튀어 올라가면 아이고야, 우리는 바보 되는 거다. 아서 번즈처럼 되는 거다. 이때 나온 얘기가 샤워실이야 바보다. 이런 얘기가 이때 나왔어요. 뭐냐면 샤워실에서 우리 샤워를 할 때 물을 이렇게 틀면요. 딱 따뜻한 물을 온수를 틀었어요. 근데 뜨겁잖아요. 그러면 뜨거 하면서 이 수도꼭지를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또 물이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가 하면서 또 반대로 돌려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처럼 지금 연준은 샤워실의 바보가 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연준이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변 돌아가는 정황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리만 사태 터질 때 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 이게 29번까지 있네요. 저는 순서는 안 해서 보냈는데 이 PD님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금리를 2006년도 6월 달부터 이거를 금리를 동결했죠. 그 전까지 올렸고 그 여파가 2007년도 2월 달부터 서서히 나옵니다. HSBC에서 이 모기지 사업 관련해 갖고 100억 달러, 우리 모기지 관련해 갖고 100억 달러 손해봤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일들이 쭉쭉쭉쭉쭉쭉 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달 2007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접어드니까 본격적으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쭉 해서 여기 보더라도 긴급 자금 대출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인수합병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그래서 이 주가 차트 위에다가 이 부분을 좀 그려놨습니다. 먼저 1년짜리예요. 자, 2007년도 코스피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 좀 초기 국면이죠. 초기 국면에 이때는 저도 증권회사 다닐 때인데 그랬습니다. HSBC에서 100억 달러 손해봤대요. 손해봤구나. 에이, 좀 잘하지. 이러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정부 대응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갛게 글자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일이 터졌던 거고요. 파랗게 글자로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들이 해결을 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 따로 구분해서 뒷장에 만들어 놨으니까 일이 요만큼 있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칸이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면 또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사건들만 이렇게 추려놓은 게 이 정도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 HSBC에서 저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2위 모기지 대출 회사가 4월 2일 날 우리는 파산해요. 손해본 정도가 아니라 파산해요. 이렇게 좀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베어 스턴스죠. 미국의 5위 투자 회사였습니다. 이쪽에서 아이고 우리도 모기지 관련해 갖고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어요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란 글씨가 없잖아요.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는 아이 참 좀 머리 아프네. 그리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자,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자, 2007년도 하반기를 보시게 되면 이때는 9월 달이 되니까 슬슬 조치가 나와요. 자, 뭐 미국 쪽에 보면 모기지 대출회사 아메리칸 홈 모기지라는 회사가 또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BNP 파리파에서는 프랑스 은행이죠. 이 모기지 관련해 갖고 운영하던 펀드 이거 환매 중단을 시킵니다. 아이고 우리 돈 못 내줘요. 그냥 환매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때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자각하지 못했었어요. 모두가 다. 근데 이때 9월 달이 되면서부터 사태가 좀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그런 걸 느끼죠. 자, 영국 쪽에서는 그 전에 노던록이라는 회사요. 이쪽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있고 뭐 파산을 한 해 만에 막 그랬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긴급해서 자금을 투입합니다. 연준에서도요. 그때까지 동결시켜놨던 금리를 2007년도 9월 달에 0.5%를 전격 인하해요. 이제는 뜨거라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뭐 한참 그런 일이 터져요. 뭐 미국의 페니메이, 프레드맥 이것도 모기지 회사죠. 이쪽에서도 우리도 굉장히 크게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다음은 2008년도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2008년도에서는 파란 글씨가 많죠. 2007년도에는 일이 막 굉장히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이때부터는 뜨거라 싶어갖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조금 큰 화면으로 6개월짜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다가 좀 한번 여기서 반등 나오는 구간들도 있죠.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때 뭐 베어 스탠스 해결된지 알고 뭐 그걸로 끝난지 알고 시장이 이런 랠리를 보였습니다. 약 2달간 약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 난리를 치게 됩니다. 자, 요거 조금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국 상반기 금융사건. 자, 보시면 상반기 때는 2008년도 상반기 때는 해결만 했어요. 해결만 하고 물론 뭐 터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자잘한 것들 막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화면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미국의 컨트리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을 BOA에서 인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요즘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2007년도 9월 달에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 그랬잖아요. 노던록에서. 이걸 아예 자금 투입해서 안 되니까 야 그냥 정부에서 운영할게 하고 국영화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도 베어 스턴스 관련해 갖고 좀 안 좋다 이 얘기를 막 했었어요. 막 나왔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차였었는데 2008년도 3월 14일 날 이 베어 스탠스에 대해서 연준이 이거를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었냐 하면요. 1930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연준이 개별 기업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지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연준이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줄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이때도. 그러면서 시장은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강한 랠리를 펼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일이 생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디맥, 미국도 2위 모기지 대출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또 파산을 냈대요.
베어 스턴스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또 파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쪽도 뭐 대규모 손실 있고 거의 망할 지경이니까 이것도 미국에서 그냥 인수를 해버립니다. 영국에서 노던록을 인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 이런 부분들을 국유화를 합니다. 해결을 막 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늦어버린 상황이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한 거는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휴 끝나고 와보니까 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대요. 그러면서 갭으로 확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보니까 또 갭으로 떠요. 뭐 이거 뭐 좀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고 또 그전까지 메릴린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주식 HTS 창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때 이것도 BOA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주가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길래 이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터지고 그렇게 지겹게 터지더니 이제는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가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증권회사 직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위기다운 위기 그런 것도 겪어본 적도 없었고요. 뭐 IMF라 그래봤자 주식 투자는 하고 있었는데 이 IMF 때는 증권회사를 다닐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볼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이거 뭐 한 2주 동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요게 베어 스턴스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죠. 야, 이제는 끝났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10월 달 들면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급락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지금 차트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주가 빠진 게 30%대가 빠졌어요. 지수 자체가. 근데 이때는 뭐 시스템 위기하고 같이 왔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런 모습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미국의 모기지 회사들, 저 상업용 부동산들 이런 것들 막 다 터지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참 정치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이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9월 28일 날 미국의 저 구제금융에 대해서 여야가 그냥 합의를 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돈 풀어야 되겠다라고 7천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9월 29일 날 표결을 붙여보니까 부결이 나와버렸어요. 하자 그래 놓고 나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의회를 열어서 10월 3일 날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요. 그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도 있죠. 그것도 6월 정도면 뭐 돈 쓸 돈의 한계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야당 쪽에서는 어깃장을 놓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해결 안 하면 전 세계에 재앙이 되는 거니까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이때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어깃장을 놓고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한번 뭐 저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그런 사태를 겪기도 했었고요. 자, 뭐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주가가 뭐 침체 연착륙되고 그러면 주가가 바로 튀어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횡보를 하거나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튀어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 페이지는 최근에 나왔던 거 제가 일일이 뭐 일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있었던 일 뭐 한 크게 보면 9개 정도가 있었네요. 자, 그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만큼 좀 이렇게 터지고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금리 역전이 있었던 그런 해예요. 그런 연월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주가 고점 이거는 지금 보면 과거에 봤으면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게 이때는 11달 걸렸네요. 자, 16개월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서두에 상당히 다양한 기간들이 있다고. 짧게는 5개월에서 22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죠. 그러면 주가는 얼마가 하락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니까. 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이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S&P 500 기준으로 약 36%가 하락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과거에 아주 옛날 데이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이때 있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50% 넘게 이렇게 하락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낙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요. HTS에. 80년도 1월 3일 날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 100으로 놓고 계산한 거니까 80년도 이전의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HTS에서 보면 85년부터 나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45%, 57%, 57%, 45%. 평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에서 저점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51%가 하락했어요. 반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바닥을 찍었잖아요. 이때 작년 9월 달 저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5.62%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게 되면 그때 바닥이 진바닥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주가 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은 미국이 현재 1분기에 3.2% 성장한다라니까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죠. 침체가 있다라면 향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침체부터 주가 저점을 찍는 그 프로테이지는 26%, 13%, 53%. 이때는 리만 사태 때문에 좀 굉장히 크게 침체가 오고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3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5.62%가 찍은 게 작년 9월 달 그 바닥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이런 부분 시장의 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찾고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